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오늘은 YTN 라디오 윤중권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중권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 괜찮죠? 좀 편해졌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 시작이 됐는데 다뤄야 될 현안이 꽤 많았어요. 주요 내용 한번 짧게 한번 요약해 볼까요? 네, 역시나 지금 산적해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나왔고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윤석열 대통령의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까지 모두 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자, 야당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은 야당이 괴담으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입장이었는데 어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어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계속해서 과학적 검증 강조하면서 야당이 오염수 괴담으로 선동하고 있다 주장했고요. 또 최근에 국정원에서 밝힌 내용 있잖아요. 북한이 지하망을 통해서 오염수 방류 반대 활동을 하도록 지령을 내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과 북한에만 너그러운 민주당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기도 했고요. 반면에 야당은 정부는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입장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특히나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서른 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면서 탄핵 얘기를 했어요.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주요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008년 강우병 괴담, 2010년 천안함 괴담, 2017년 사드 괴담으로 재미를 보더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에 대한 괴담을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이 발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못 듣게 방해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반상회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습니다. 자, 탄핵 발언, 국회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서 중재하는 모습 지금 들을 수 있었는데 자, 오염수뿐만 아니라 홍범도 또 백선엽 장군 둘러싼 역사 논쟁도 치열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서른 의원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홍 장군은 또 1943년에 순국했는데 한국전쟁은 1950년에 발발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전쟁과 홍범도 장군을 연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홍범도 장군은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면서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은 육사 홈페이지에 웹툰으로 올려서 찬양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입장이었고요.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홍 장군은 독립투사로는 인정이 되지만 또 공산당에 입당해서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그 안에 존치할 수는 없다. 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보다는 정율성 기념공원에 관련한 내용에 초점을 두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는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이 정율성 기념공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기념행위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먼저 물어봤고요.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킨 사람만이 그 기념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어떤 나라도 침략자를 우리 국민의 혈세로 기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비판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아하. 민주당 같은 경우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좀 더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네, 민주당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야당이 윤석열 정부가 극우를 지향한다 이렇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서른 의원은 마찬가지로 이제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이라고 폄훼하면서 백선엽 장군을 찬양하는 건 이게 바로 극우 뉴라이트의 본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윤건영 의원도 정부 출범과 함께 정권 차원에서 극우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래서 세간에는 윤석열 정부를 극우 보수 유튜버 정부라는 이런 말도 나온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딱 잘라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두고도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요. 예. 자, 좀 들었지만 서른 의원이 탄핵을 언급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네. 서른의 의원이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한 거를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네. 직권 남용을 한 게 분명하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탄핵까지 아까 들으셨다시피 네.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성에 한 번 오갔고요. 예. 마무리 발언을 할 때도 또 한 번 이 탄핵 언급을 하면서 끝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예. 앞두고 이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도 있겠고요. 또 워낙 또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양쪽 끝에서 대립하고 있는 현안들이 많이 네. 산적해 있다 보니까 발언 수위도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 앞서 다룬 주제들 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만배, 신학립 허위 인터뷰 보도 의혹 등 여러 현안이 다뤄졌는데 예. 요거는 이어진 코너에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예. 자, 이게 좀 눈에 띕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예. 좀 훈훈한 장면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10번째 질의자로 나왔던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류호정 의원이군요. 예, 류호정 의원이 1992년생입니다. 네. 제가 1994년생이니까 저보다 2살 위고 누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2살 많은 올해로 31살이죠. 반면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49년생, 올해로 74살입니다. 그래서 나이 차가 43살 차입니다. 뭐 거의 하네요. 손녀뻘 정도 된다고 봐도 손녀. 되겠죠. 그래서인지 제가 봤을 때도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제 앞선 질의와는 좀 다르게 톤이나 표정이나 좀 차분해진 모습도 보였고, 류호정 의원도 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제가 끝에서 2번째니까 이제 곧 퇴근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을 하면서 류호정 의원이 이제 정치 양극화 문제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문제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도 모두 동의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담담하게 본인의 생각을 쭉 이제 이어갔거든요. 이렇게 막바지에는 좀 한국 정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좀 훈훈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훈훈한 모습도 있었는데, 자, 대정부 질문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이번 대정부 질문 외교, 안보와 경제, 또 교육, 사회 등 분야별로 나눠서요. 오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은 오랜만에 북한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자, 이달 중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하고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거다라는 미국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달 내로, 그리고 이르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또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에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0일에 열차를 탈 거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자, 이동 수단이 뭡니까? 뭐 기차 타고 가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일단 기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만날 가능성이 일단 높고요. 10일에서 13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데 여기서 두 정상이 만날 것이다. 일단 이런 관측이 있고, 여기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모스크바로 넘어가서 모스크바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앞서 7월이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방북을 했던데 당시 무기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면서 정상이 만나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방문하고 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했다. 그래서 이제 무기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에 북한 정보 대표단 20명이 이제 평양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모스크바로 갔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해당 대표단의 지도부 경호 업무 담당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전해진 걸로 봐서 이번에는 방문이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이어서 이번에는 본격적인 무기 거래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지난달 31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이 북러 사이의 잠재적인 무기 거래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갔다. 이렇게 밝혔고 또 백악관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는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양측의 그 어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까? 미국 정부에 따르면요.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에 탄약하고 미사일이 많이 부족합니다. 러시아에. 그걸 주고. 그걸 주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에서 위성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걸 가져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량 지원까지 요청할 수 있다.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뭐 올렸다가 쌓아 올렸다가 다 떨어졌잖아요. 그 기술을 좀 받을 것이다. 기술과 식량을 받아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만남이 성사된다면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두 사람 만난 이후에 두 번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앞으로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달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이제 이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만남이 이제 이번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또 다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러시아하고 북한의 밀착 행보가 있는데 중국은 좀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실 변수는 이제 중국이 될 걸로 보이는데 중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한미일 밀착에는 또 빠르게 반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와 묶이는 이 구도가 지금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문제야.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에 어떤 주범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는 달리 어떤 국제사회의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싶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엮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지금 당장은 어떤 신냉전 구도의 진영 대결보다는 미국과의 양자 대결의 승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중 대결. 지금 당장 어떤 군사협력 중심의 이런 북중러 밀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고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경제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자, 윤 아나운서 지금 요새 마트 가시면 물가 많이 올랐다고 느낍니까? 너무 많이 느낍니다. 사실 밖에서 이제 식사를 하기가 좀 무서울 정도로 비싸죠, 많이. 그래서 보통 집에만 있는 저로서는 상당히 좋다. 자, 그래도 최근 몇 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매우 높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감을 이제 우리가 외식할 때 장 볼 때 많이 하다 보니까 평소에 나오는 거에 한 1.5배 체감상은 좀 그렇게 그런 느낌 좀 나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 뭐 적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맞습니다. 자, 이번에 지금 4개월 만에 물가 상승률이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상승의 원인이 뭡니까? 폭우랑 이제 폭염 같은 기상 악화가 가장 영향이 컸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점차 내려가다가 7월에 2.3%로 최저치를 찍고 지금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올해 4월에 이제 3.7%를 기록했고요.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는 건데 반면에 이제 변동이 큰 석유류 그리고 농산물 가격을 뺀 근원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원 물가 상승률은 3.9%로 이건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석유류와 이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이 좀 물가를 크게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명절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 이게 좀 중요한데 얼마나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러면? 2.7% 상승했고요. 이 과실 가격이 1년 전보다 13.1% 올랐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이후에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 농산물 물가는 이 과실 가격이 좀 크게 오르면서
네, 전년 동월 대비 5.4% 올라서 전체 물가를 0.26%포인트 끌어올렸고요. 네. 특히 사과가 30.5% 올라서 지난해보다 좀 네, 많이 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과 좋아하는데 예. 엄청 올랐는데 결국 지금 추석 차례상 또 예. 선물 같은 게 물가도 다시 또 상승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걱정이 좀 앞서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농축산물 네. 수급 안정에 나섰는데요. 추석 3주 전인 오는 7일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해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고요. 네. 또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전년 403억 원에서 또 41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윤준건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